여러분은 빚이 개인의 실패이자 실수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신용카드를 쓰거나 분에 넘치는 물건을 살 때 생기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모든 시스템이 빚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빚을 요구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핵심 기능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대중은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소유한 대중보다 통제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는 은행보다 오래되었고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적 기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명이 사람들을 영구적인 부채의 덫에 가두는 방법을 알아낼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수는 소수를 위해 끝없이 일하게 됩니다. 자유는 사치품이 되고 탈출은 불가능해집니다. 불편한 진실은 여러분이 우연히 빚을 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철저한 설계에 의해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중세 농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노를 떠올리면 아마 법적으로 소유되어 땅에 묶인 채 자유가 없는 사람을 상상하실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농노는 고전적인 의미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고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시해잠한 것은 사슬이 아니라 바로 빚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소작농들은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일했습니다. 영주는 땅과 방앗간 그리고 오븐과 숲까지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곡물을 빻아 밀가루를 만들려면 영주의 방앗간을 쓰고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빵을 구우려면 영주의 오븐을 쓰고 또 돈을 냈습니다. 깜을 모으려 해도 허가가 필요했고 세금을 냈습니다. 가족을 먹이려 토끼를 사냥하면 밀렵이 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동물조차 영주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수료와 11조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나면 농노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만 남았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도구가 부러지면 영주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물론 이자가 붙었습니다. 갑자기 농노는 단순히 땅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빚을 다 갚은 농노는 떠나거나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농노는 머물며 일하고 복종하며 그 빚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익숙해야 합니다.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았고 단지 용어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농노는 세금과 11조 그리고 수수료 명목으로 노동의 약 30%를 영주에게 바쳤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현대인은 연방세와 주세 그리고 지방세로 소득의 약 37%를 냅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더해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은 소득의 30%가 아니라 60%에서 80%를 오직 의무를 다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농노제라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농노처럼 이 빚은 여러분이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환 대출을 받거나 통합할 수도 있고 최소 금액만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액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빚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런 일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 하면 웅장한 군대와 대리석 기둥, 그리고 황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로마의 진짜 권력은 황제가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 공화정 시대의 부채는 잔혹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부채 노예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체를 담보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권자의 집이나 밭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자녀가 그 의무를 상속받았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끊임없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빚에 짓눌린 가난한 로마인들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엘리트들은 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권력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사슬을 더 조이고 반란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대개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기원전 326년 포에텔리아법이 제정되어서야 로마는 시민에 대한 부채 노예제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논리는 사라지지 않고 이동했을 뿐입니다. 신체를 노예화하는 대신 세금과 임대료 그리고 경제적 의존을 통해 노동력을 노예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화정 말기 로마 경제는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지만 빚을 갚기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해야 하는 거대 하류층에 의해 돌아갔습니다. 이 패턴이 소름 끼치는 이유는 로마가 야만인이나 군사적 패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채 시스템이 내부를 텅 비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4세기와 5세기 무렵 너무 많은 로마인이 빚과 세금 의무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제국은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됐습니다.
제빵사는 제빵사로 남아야 했고 농부는 농부로 남아야 했습니다. 직업에 법적으로 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탈출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수를 위해 다수가 돈을 바치는 시스템은 결국 유지될 수 없었기에 붕괴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문명 중 하나인 로마가 자유 대신 부채 노예제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탈출하려 하자 정부는 탈출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불가능한 디스토피아처럼 들린다면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현대 세계와 더 가까운 시스템인 회사 마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 등 산업국가의 탄광회사들은 영리하고도 사악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진짜 돈 대신 사내 화폐인 스크립으로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스크립은 회사 매점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광산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일했지만 일주일 끝에 받는 것은 고용주가 소유한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토큰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매점의 물가는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시내에서 10센트인 빵이 회사 매점에서는 25센트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스크립을 벌어 비싼 물건을 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월말이 되면 회사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번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떠날 수 없었고 빚은 계속 불어났기에 그들은 갇혔습니다. 온 가족이 회사 마을에서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진짜 돈은 구경도 못하고 탈출도 못했습니다. 1946년 멀 트래비스가 쓴 16톤즈라는 노래가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16톤을 실어 날라도 남는 건 무엇인가? 하루 더 늙고 빚은 더 깊어질 뿐이라네. 회사는 여러분의 노동과 주거, 그리고 음식과 자유를 소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사슬이나 무력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매일 출근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떠나면 굶어 죽고 남으면 적어도 가족은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채 통제의 본질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둘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감옥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마을은 결국 불법화되었고 스크립도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착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정교해졌을 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스크립이 아니라 달러나 원화로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곧바로 피할 수 없는 의무로 빠져나갑니다. 월급이 계좌에 들어오고 몇 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과 보험료와 카드값이 빠져나갑니다. 남은 것은 다음 월급까지 버틸 식비와 기름값뿐입니다. 16톤을 실어 날라도 남는 건 하루 더 늙고 빚만 깊어지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국가적 규모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최근의 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연합국은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억지로 징수하려 한다면 독일 경제는 붕괴할 것이 뻔했습니다. 빵 하나가 10억 마르크가 되고 혼란 속에서 또 다른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은 영리한 짓을 했습니다. 빚의 대부분을 탕감하고 마셜 플랜을 통해 독일을 재건하여 새로운 경제 질서로 통합시켰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독일은 위험하지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독일은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빚은 통제할 때 유용하지만 과도한 빚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살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은 채무자는 아무것도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유럽을 재건했던 그 교훈이 개인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부채가 국가를 기능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경우 계산법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빚에 파묻힌 대중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하고 지불하고 소비하며 조용히 지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임금은 정체되고 물가는 오를 때 해결책은 임금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용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갈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집 살 돈이 없으면 모기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차 살 돈이 없으면 할부로 사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 식비가 부족하면 카드로 긁으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한 돈을 주는 것에서 생존하기에 충분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10대들에게 신용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소득 증명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대출이 나갔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살 자유와 교육에 투자할 자유, 그리고 집을 소유할 자유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빚을 지는 순간 여러분은 시간의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은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나 꿈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싼 도시나 좋은 기회를 찾아 이사할 수도 없습니다. 대출이나 임대 계약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빚은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도 가져갑니다. 선택권이 있는 대중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빚이 있는 대중은 순종적입니다. 시스템은 여기서 더 어두워집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누구에게 이득이고 누구에게 벌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거나 고정급여를 받는다면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부를 갉아먹습니다. 저축 가치는 떨어지고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을 더 부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빚을 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오늘 빌린 돈의 가치가 내일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건물을 사려고 100만 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인플레이션이 80년대를 휩쓸고 나면 1990년에 100만 달러 빚은 실질 가치로 따지면 푼돈이 됩니다. 빌렸을 때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대하게 대출을 받아 자산에 투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들을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정반대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는 학위나 대리점을 나오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 그리고 이미 써버린 생활비를 위한 카드빚 같은 것들입니다. 자산은 없고 빚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에게 두 번 벌을 줍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아 빚을 갚기는 더 힘들어지고 사야 할 물건값은 더 비싸집니다. 이것이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하는 사람과 노동자의 부를 자산 보유자와 레버리지를 쓴 채무자에게로 이전시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좋아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정부 부채의 실질 가치를 조용히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2008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무분별하게 대출해주고 부실 채권을 증권으로 묶어 팔며 없는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평범한 사람이 집과 직장 그리고 저축을 잃었습니다. 은행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수조 달러가 찍혀나와 위기를 초래한 바로 그 기관들에 주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빚의 형태로 경제에 흘러들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빌렸고 중앙은행은 돈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금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을 통해서 말입니다. 2008년 구제금융은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부는 대중에게서 은행으로 그리고 다수에게서 소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수단은 빚이었습니다.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빚을 졌고 은행은 더 크고 강력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청구서를 갚고 있습니다. 반면 2008년에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았다면 구제금융은 없었습니다. 집을 뺏기고 신용은 파탄났으며 무책임하게 돈을 빌린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시스템은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유화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상황을 봅시다. 전 세계 정부는 경제를 셧다운시키고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미국에서만 2년 동안 6조 달러가 넘는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쓰였지만 대다수는 기업과 은행 그리고 자산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주식시장은 치솟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수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에게는 임대료와 식료품 가격 인상만 남았습니다. 임금은 제자리였습니다. 자산이 없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스템은 빚과 화폐 발행을 이용해 부를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인플레이션과 고물가를 통해 여러분이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그들은 빚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냥 경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일하고 소비하며 절대 자유로워질 만큼의 부를 쌓지 못하게 하려고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덫이 가장 명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 미국 4년제 공립대학의 연평균 비용은 약 500달러였습니다. 오늘날은 4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조작된 것입니다. 2005년 의회는 학자금 대출을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파산을 선언해도 신용카드 빚이나 의료비는 탕감받을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은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이유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고 정부는 평생 여러분의 임금 압류와 세금, 환급금 압류, 그리고 사회보장연금 삭감을 통해 돈을 걷어갑니다. 이것은 왜곡된 인센티브를 만듭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으니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립니다. 은행은 위험이 없으니 마음껏 빌려줍니다.
그리고 대학의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평생 들어온 학생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빚에 서명합니다. 졸업할 때쯤이면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의 빚이 생깁니다. 그 결과가 고작 대출금을 갚기에도 벅찬 월급을 주는 직장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빚은 수십 년간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내 집 마련을 미루게 하고 결혼을 미루게 하며 노후 준비를 미루게 합니다. 최소 상환금을 내기 위해 싫어하는 직장에서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쯤이면 너무 늙고 지쳐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학자금 부채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능입니다. 한 세대 전체를 금융 의존 상태에 가두는 방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만기 대출은 아메리칸 드림으로 팔립니다. 집을 사고 자산을 쌓고 진짜 내 것을 갖는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30년 대출의 첫 15년 동안 상환금의 대부분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나갑니다. 자산을 쌓는 게 아니라 은행에 월세를 내는 꼴입니다. 팔거나 갈아타려 해도 수수료와 위약금이 얼마 안 되는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7년마다 이사합니다. 즉, 대부분 원금을 갚는 단계까지 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출에서 저 대출로 옮겨다니며 이자만 계속 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빚을 다 갚아 집을 온전히 소유해도 재산세 때문에 정부로부터 집을 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을 못 내면 집을 뺏깁니다. 소유는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가장 뻔한 덫입니다. 평균적인 가게는 수천 달러의 카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연 20%의 이자율이라면 매년 수백 달러가 이자로만 나갑니다. 원금을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입니다. 최소 금액만 갚으면 다 갚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식료품과 기름값, 그리고 비상금처럼 월급으로 해결되지 않아 생존을 위해 쓴 돈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치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비용을 따라잡지 못한 임금 시스템의 구멍을 메우는 임시방편입니다. 시스템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매달 여러분의 소득 일부가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은 계속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보십시오. 중세 농노는 영주에게 수수료를 내며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빚에 묶여 직업에 고정되었습니다. 회사 마을 노동자는 스크립을 받으며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은 대출금과 카드값과 세금을 내며 절대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메커니즘은 변하고 언어는 바뀌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다수는 소수를 위해 끝없이 일하고 소수는 부유해지며 다수는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왜 여러분이 빚을 지길 원할까요? 빚은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싫은 직장을 그만둘 수 있고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1년을 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기에 착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 있는 사람은 출근합니다. 삭감된 임금을 받아들입니다. 초과 근무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굴욕을 삼킵니다. 빚은 레버리지를 없앱니다. 여러분을 자유인에서 순종적인 노동자로 바꿉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선택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떠나거나 기존 권력에 대항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에 허덕인다면 여러분은 위협이 아니라 자원일 뿐입니다.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단순히 빚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빚이 있어야만 유지됩니다. 경제 전체가 빚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가 빚으로 만들어집니다. 은행이 대출해줄 때 금고에서 돈을 꺼내주는 게 아닙니다. 계좌에 숫자를 입력해 새로운 돈을 창조합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갚기로 약속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모두가 빚을 다 갚는다면 통화량은 붕괴하고 경제는 멈출 것입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빚을 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다음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에 의존합니다. 화가 나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과 정부 그리고 기업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고 저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주택과 교육 그리고 의료 비용이 폭발하는 동안 임금이 정체된 이유입니다. 파산법이 바뀌어 학자금 대출에 갇히게 된 이유입니다. 자산가들의 빚 가치는 줄여주고 서민의 저축은 파괴하는 인플레이션이 용인되고 장려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정책과 법 그리고 금융상품은 여러분이 계속 빌리고 소비하며 갇혀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이 무책임하고 노력을 안 했으며 나쁜 선택을 해서 빚을 진 것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을 그곳에 몰아넣고 가둬두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게임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빚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슬입니다. 여러분이 빚진 1달러마다 팔아넘긴 자유의 조각입니다. 시스템은 기회처럼 가장한 더 많은 사슬을 계속 권할 것입니다.
새 차와 더 큰 집, 그리고 꿈 같은 휴가까지 모든 것을 할부로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노예 기간을 연장합니다. 둘째, 빠져나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시간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빚부터 갚으십시오. 지출을 줄이고 필요 없는 물건을 파십시오. 필요하다면 더 일하십시오. 네, 잔인하고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빚을 1달러 없앨 때마다 1달러만큼의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셋째, 일단 빠져나왔다면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저축을 하고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시스템이 다시 사슬을 차라고 유혹해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빚이 없는 순간 여러분은 레버리지를 갖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으며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넷째, 이 싸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친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시스템은 여러분의 자녀도 빚지기를 원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교과서와 대학 원서비, 그리고 성공하려면 대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아이들에게 빚은 정상이 아니며 자유는 가능하고 시스템의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가르치십시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세 농노와 로마의 부채 노예, 그리고 회사 마을 노동자와 현대의 금융 노예들까지 시대는 다르지만 덫은 같습니다. 자유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노예 상태입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하는데 물리적 사슬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금융 사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슬은 성공의 사다리라고 믿으며 스스로 채우는 사슬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영원히 빚 속에 가두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로운 대중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빚에 파묻혀 생존하느라 바쁜 대중은 감옥을 지은 권력을 절대 위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경제 블랙박스를 구독하세요.